이렇게 했으면 좋은 분이 있으면 좀 추천해 주시면 네. 됩니다. 그래고는 뭐 직접 특별하게 많이 하신 분이 없어요. 저희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 하지 않으면 결국 다 좀몇 돌아가시죠. 년만 더 흘러가 버리면 네. 이제 뭐 어떻게 기록 네.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이제 그냥 뭐 그냥 또 다른 얘기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추측성 뭐 이렇게 뭐 럽보 근데 기사 많이 이렇게 식사를 아마 한 몇백 회 했을 거예요, 같이. 예. 울산 오시면은 주로 김형벽 회장, 예. 그 다음에 또 지금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중공 사장 하던 분, 저 지하철 공사 사장 하시던 분,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식사 뭐 그게 영민관에 가든지 아니면은 저 현대호텔로 가가지고 만날 식사하면서 대화하고 뭐 이랬는데 그런 분들이 살아계실 때 김영배 회장도 빨리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셨어요? 아니 내일 모레 합니다. 하셔야 돼요. 예. 김영백 회장 하셔야 되고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 지금 저 그분 안 하시려고 그랬걸. 지금 저 그 회장님 중공업에 그 민계식 아니 아니 중공 중공업 회장 민 민계식 예, 예. 안 하실라 할걸 아니 일단 명단 저희들이 이제 그 공문을 다 발송해 놨습니다. 해놨죠. 예. 근데 뭐 고전 단계는 특별하게 그걸 안 하셨으니까 저희가 같이. 그러니까 7월 초에는 우리 이출림 회장님 어딜 좀 그분 예. 하시는 게 제일 예. 뭐 모든 걸 다 참여해서 같이 상의를 하시고 이랬으니까 지금 살아 계신 분한테는 이출림 회장, 예. 대통령한테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 여기 저기 임기 끝나면 이제 한 임기 끝나고 나서. 좀 쉬었다 한 2년쯤 뒤에 한 1년 뒤에 근데 저희가- 그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재단 이사장님하고 예. 좋은 관계인데 잘못하면은 서로 저 컨플릭트가 난다고. 예. 그래서 저희도 그런 때문에 조심해가지고 그 사실은 시간을 좀 이 필요- 피가 통하는 분들하고 아닌 분들 중에 음. 그 이명박 음. 대통령은 하여튼 뛰쳐나간 사람은 그 사람이니까 예. 그 조금 이제 데리케이트한 문제가 있지만은 있을 때 있었던 얘기는 그 사람한테 예. 듣는 게 좋아요. 뭐 주로 현대건설 관계가 초창기부터 예.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를 제일 먼저 조립한 게 우리가 서빙고 공장이거든요. 예. 서빙고 공장에서 덤프 트럭을 조립을 해서 그거를 고속도로 홍사용으로 썼다. 예. 그래서 우리 울산 공장 가동하기 전에 만든 게 이명박 회장이 그때 거기에 대리로 있었다고. 예. 대통령이 예. 저는 본사에 여기에서 음. 자재를 대주고 이래서 서로 이제 알게 되고 이러는 거죠. 물한 잔 드시고 좀 네. 시작하겠습니까? 예.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뭐 어려운 시간에 굉장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 창업자 관련 구술 자료 수집은 아마 지금 뭐 시기의 어떤 적절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 앞으로 우리 한국 근현대사에서 아산 정주영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사람이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그 개인의 어떤 그런 이 뭐 자선을 통해서 밝히는 것 말고 같이 함께 온 분들의 어떤 그런 이 구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어떻든 어려운 시간에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진행 편의상 일단 우리 회장님 호칭 구술자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네. 면담자고 그래가지고 일단 먼저 우리 구술자의 개인적인 생애부터 먼저 한번 여쭤보면서 뭐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술자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생년월일부터 좀 말씀. 제가 1941년생입니다. 41년 음력으로 10월 15일 날 나왔고 태어난 곳은 경북 문경시 점촌동에서 태어나고 네. 제 형제간이 4남 4녀 중에 제가 넷째입니다. 네. 그리고 형이 한 분 계시고 누나가 두 분 계시고 남동생이 둘 있고 여동생이 둘 있고 네. 이렇게 제가 이제 중간에 있는데 가정 형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점촌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군청 소재지 예. 거기에서 정미소를 했기 때문에 비교적 윤택하게 살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가산이 굉장히 빈곤해지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예. 그래서 비교적 시골에서 대학까지 다 공부시킨 가정이 거의 없는데 저희 가정은 형님부터 전부 다 대학까지 공부를 다 시키고 그렇게
논밭을 팔아가면서 이 솥까지도 팔아가면서 대학 공부를 시키는 가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한 70년대에 저도 이제 직장을 가지게 되고 예. 또 형님도 있고 뭐 많은 사람들이 직장 가지게 되면서 전체가 서울로 이사를 했어요. 예. 그런 과정에서 태어났었어요. 서울로 이사한 지는 몇 살 때 이사? 제가 결혼을 할 때 하고 나서 1968년 제가 그 현대 바로 들어오기 전에 제가 결혼했습니다. 3월 달에 결혼을 해서 5월 달에 4월 달에 인터뷰하고 5월 달에 제가 이쪽으로 자동차로 옮겼죠. 예. 그 점초는 굉장히 그때는 촌인데 그래서 좀 학창 시절 중에서 기억 남는 일들이 있다 그러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식구가 많은데 가장이 돌아가시니까 어머니가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일 큰 형부터 모든 사람을 대학까지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하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도 제가 느낌은 제가 경험이 굉장히 다양하게 된 동기가 그때입니다. 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소도 길렀고 그렇게 하는데 집이 방이 9칸이나 돼요. 굉장히 큰 집입니다. 디귿자 집인데 예. 9칸이나 됐는데 어머니가 하숙을 쳐야 되겠다. 그래서 하숙을 치면서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는 습관이 그때부터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일찍 깨워서 중학교 2학년인데 그러니까 정미소가 있던 것을 해체시켰으니까 얼마나 마당이 큽니까? 한 최소한도 한 4,500평 되는 것 다 그러니까 이 도로 옆인데 도로부터 해서 4,500평 썰게 하고 그 다음에 하숙생들을 근데 전부 공무원이에요. 예. 저 거기에는 군의 직원도 있고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경찰관도 계시는데 어떨 땐 5명, 어떨 땐 3명 뭐 이랬는데 그분들 뒷바라지 하는 걸 제가 책임을 졌어요. 남자로서 제가 제일 위입니다. 예. 형님은 고려대학 다녔는데 이미 서울가 계시고 제가 남자로서 제일 위였으니까 농사 짓는 것도 제가 많이 하고 하숙하는 치는데도 뒷바라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늦은 가을부터 봄까지 장작 패어서 전부 따뜻하게 만드는 거. 그 당시는 저 연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작으로 전부 따뜻하게 하는 그런 일을 또렷하게 했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것도 저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쟁기질까지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구수자 살아온 시대를 보면 우리 현대사에서 굉장히 경랑의 시기였다고 생각되는데 뭐 한국 전쟁이라든가 4.19 다양하게 거치면서 왔는데 그런 살아온 어떤 시대에 대한 어떤 구술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유교가 나서 거기 경상북도 문경 지금은 문경시인데 그 당시는 문경군이었습니다. 피난도 가고 그 다음에 피난살이 하면서 고생한 것도 있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아버지가 그 당시에 문경군 광복 청년 단장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공산당이 점령을 하면서 저희들이 피난 가다가 낙동강이 다리가 끊어지면서 우리가 낙동강을 건너기 전에 폭격에 의해서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돌아오다가 아버지가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굉장히 고초를 한 보름 동안 전기로 고초를 당하고 이래가지고 마침 그 중에 은인을 하나 만났습니다. 그것도 전부 잡혀간 사람도 현지 지방 사람이고 구출해 준 사람도 지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잡아간 사람은 아버지하고 감정이 안 좋았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고 구출해 준 사람은 아버지의 한테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밤에 빼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산에 가서 점령해 있는 동안에는 저도 가끔 가고 이렇게 하면서 산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쭉 있다가
회복되고 나서 이제 자유몸이 돼가지고 계시다가 초등학교 이제 3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한 5년 동안밖에 못 사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여기가 이 전기로 전부 이렇게 허리, 그다음에 손목, 그다음에 목 이런 데 하여튼 약간 이렇게 이 굴절이 되는 곳은 전기선으로 전부 다 고문을 해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도 흔적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후유증이 심했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교 사변 이후에는 활동은 뭐 하긴 하셨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을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 들어가던 해에 4.19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1960년에 제가 대학에 들어간데 이제 문경고등학교에서 연대 상대에 들어가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여튼 뭐 사무차고가 됐는지 제가 입학을 해가지고 있는데 4월 4.19 아닙니까? 4월 17일부터 18일, 19일, 3일 동안 저는 서울 지리도 잘 모르는데 데모에 계속 쫓아다니면서 바로 옆에 있는 의과대학 의학과생이 총에 맞아 죽는 것도 바로 옆에서 총탄에 중앙선까지 같이 우리가 침범했었으니까 같이 이렇게 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동료가 쓰러지고 이런 것도 느끼고 그냥 옆에 있는 같이 그냥 극렬하게 데모하는 사람들은 불 지르는 거 그때 서울신문이 있습니다. 서울신문 앞에 갈 때 불 지르고 이런 것도 경험하고 근데 처음에 하여튼 1학년은 무조건 다 참여하라고 하는 그거에서 뜻도 모르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그러다가 1년 후에 5.16도 경험하고 그래서 모든 걸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시절을 통해서 시대의 변화가 굉장히 이게 혁명에 의해서 이게 4.19 국민혁명도 있었고 군사혁명도 있었고 그다음에 유교라는 것도 겪어가면서 고통도 느꼈고 이렇게 해서 저 같은 세대의 사람이 아마 인생을 사는데 굉장한 변화 시기에 살았다. 그런데 대학 다니면서 하여튼 직장을 구해야 되겠는데 마침 5.16이 생기고 나서 그 이후부터 직장이 생기는 과정에 제가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마침 제가 어려운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 동생 어머니의 방침이 형은 제일 큰 형은 나를 교육시키고 너는 교육을 받으면 네 동생을 교육을 시키고 그 동생은 그 다음 이렇게 하나씩 당번을 시켰습니다. 그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대학 4년 동안 가정교사였어요. 저는 지금도 그 가정교사 하는 집에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방문합니다. 거기 이제 서울의 지방검찰청에 검사하셨었는데 그 집에 제가 기거하면서 있었는데 지금 그 남편은 검사분은 돌아가셨어요. 90세 돼서 돌아가셨는데 부인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제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게 4년 동안 제가 그 집에 있었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게 있었죠. 그래서 그 저한테 교육을 받은 여자가 진명 여중 들어가고 진명 여고까지 제가 그 입학을 시키고 저는 ROTC로 이제 가고 이제 사무무역에 합격을 해서 사무무역에 다니다가 ROTC 갔다 와서 다시 사무무역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참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가정교사 하면서 ROTC 하면서 그 다음에 시험 준비를 정말로 시간 아껴가면서 꼭 내가 합격을 할 수밖에 없다. 내가 합격 못하면 내 동생을 교육을 시킬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밤에 잠을 저는 잠자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게 습관화됐어요. 그래서 5시간만 자면 돼요. 그게 제가 아마 현대용차의 CEO가 되고 부회장이 되고 뭐 회장은 뭐 원화가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된 동기도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로 하여금 이 인생의 단련을 시킨 기관이 성장 과정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다면 이 구술자의 어떤 그런 가치관, 좌우명이 무엇인지 궁금해지는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제 자신의 좌우명은 정직한 삶을 사는 게 제가 좌우명입니다. 기업에서 제가 굉장히 좋은 상사를 만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무역에 다니면서 그 군대 갔다 온 이후에 직책이 경영관리부라고 그래가지고 회장실입니다. 회장실에서 전체적인 그룹이 회사가 한 30여 개 이상 제일은행인데 그 당시는 사무무역의 그룹의 회사였습니다. 뭐 수산회사도 있고 무역회사 방직공장이 3개 있었으니까 사무방직, 대전방직, 그다음에 조선방직, 그다음에 사무공업사. 그러니까 서울, 대전, 대구, 부산에 하나씩 큰 공장 다 있었으니까 그렇게 있으면서 경영관리부에 들어가서 회장실 비서실에 있는 택에 이름이 경영관리부지 비서실의 한 사람의 요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리 봐도 이거는 직장을 옮길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직장이 뭐가 이상한가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재산 문제에 투쟁이 생기는 거는 이건 틀림없이 망한다. 저는 그때부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경험을 했고 비서실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월급쟁이 사장들을 의심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오나가. 그러면서 비서실에 있으면서 야간에 뒷조사해라.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봐라. 그게 제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 이거는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방직공량은 시대가 지난다. 다른 회사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런데 마침 현대양차가 생겨서 제가 이제 옮겼는데요. 그런데 하여튼 정세영 회장이 저는 그분이 굉장히 저한테 좋은 걸 가르쳐 줬는데 정직한 삶을 살아라. 그분이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처음부터 너 부품 개발 구매 같은 거 해. 처음부터 사실은 지금 부품 업체의 모든 족보를 제가 잘합니다. 그걸 담당했으니까 업체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업체가 있나요? 대우 그 당시에는 세한자동차였는데 거기 거래하는 회사는 가능한 대로 제외시키고 새로운 사람을 찾아라. 그 사람들은 이미 더티 플레이에 습관에 됐을 수도 있다. 이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찾아라고 하는데 설렁탕 한 그릇이라도 얻어먹지 말아라. 전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이제 정세영 회장이 저한테 늘 나가면서 그건 뭐 몇 명 안 되죠. 몇 명 안 되는데 업체 선정할 때 꼭 이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하면은 본인이 가보시고 하면서 절대로 업체에다가 조금이라도 신세지지 말아라. 내가 틀림없이 설렁탕 값, 짜장면 값 내가 너한테 줄게. 그거 회사가 다 지불할 테니까 절대로 얻어먹지 말아라. 그게 제가 배운 아주 좋은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개인적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구설 취미생활 지금껏 뭐 젊은 시절부터 좀 계속하고 있는 건 안 그런 젊은 시절에 굉장히 좀 심취했던 그런 취미생활이 있습니까? 제가 그 직장 생활하면서 취미까지도 생활을 거의 못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는 직장에 1년만 했지 그렇게 못했지만은 그래도 지금도 건강하게 지금 거의 뭐 병 없이 지금 70이 넘었지만은 건강하게 지금 살고 있는데 등산을 비교적 좋아합니다. 현대자동차의 신입사원을 제가 중력이 굉장히 일찍이 됐어요. 만 35살쯤 돼서 중력이 이사가 돼가지고 60 넘게 중력을 하다가 간뒀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오랫동안 그 중력으로서 생활을 했죠. 그러면서 중력 되면서부터 거기 매년 신입사원을 몇십 명부터 한 500~600명까지 뽑은 것이 아주 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나중에는 500명, 600명씩 뽑고 뭐 이렇게 하고 안 뽑은 해도 있지만은
거의 매년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그분들 훈련시키는 여름 휴가 때 훈련시키는 코스가 저기 설악산 예. 대청봉을 한 번 갔다 오는 게 코스였습니다. 예. 저는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우리 신입사원들하고 대청봉 가는 데는 저는 이사 승진하면서부터 마침 그 정세영 회장 계실 동안에 사장까지도 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부회장 될 때까지도 이 정세영 회장 계실 동안에는 그 대청봉을 제가 늘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대청봉을 가기 전에 그냥 가서는 못합니다. 하루에 한 10시간 넘어 걸리는데 올라가서 내려오는 것까지 다 하면 10시간 넘어 걸리는데 최소한도 한 달 동안 등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이제 신체 단련을 시켜야 되는데 집에서 쪼그라뛰기 하고 그다음에 줄넘기 하고 이것을 늘 하고 늘 갔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굉장히 건강하신데 요즘 특별히 뭐 건강 유지 비결 뭐 제가 그 살기를 지금부터 한 29년 전에 내년이면 30년인데요. 29년 전에 북쪽은 김신조가 그 당시에 남한을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때 북쪽은 위험하다고 해서 누구도 가지 않습니다. 동두천의 땅을 야산과 밭이 있는 만평을 샀어요. 굉장히 싸게 샀을 거 아닙니까? 북쪽은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가지고 그때 주말에 가끔 가서 그 전부 정지 작업하고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주목도 심고 그 다음에 소나무도 심고 잣나무도 심고 그 다음에 단풍나무도 심고 뭐 여러 가지 나무를 심어가지고 제 집이 바로 소요산 건너편에 마차산 자락에 제가 집이 있습니다. 지금도 집에 거기서 기거하다가 오늘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나무 기르고 바로 야산이기 때문에 산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 이제 산줄기에 밑에 이제 이렇게 좀 평지 가까이에 이렇게 경사진 곳에 있는데 늘 등산하고 이러면서 건강 유지 관리하고 있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뭐 이 구슬 직장 생활에 대해서 특히 현대의 생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록을 보니까 1968년 봄에 사무무역에 입사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곳이 첫 직장이었습니까? 제 제일 첫 직장이 이 사무무역입니다. 그 1959년 63년 1963년 10월 달에 시험을 보고 그 당시는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으로서 입시 그러니까 이제 입사 시험에 칠 수 있는 회사가 몇 군데 안 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입시를 볼 수 있는 장소가 은행이 몇 군데 있었고 그다음에 그 석탄공사 그다음에 뭐 이 국영기업체 대한통운까지 국영기업체입니다. 거기에 몇 군데 시험 볼 수 있었고 종합 상사 그러니까 무역회사로서는 사무무역, 삼성물산, 천우사 세 군데밖에 뽑지 않았어요. 이 세 군데밖에 거의 큰 회사가 없었어요. 지금은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마침 사무무역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싶어서 시험을 봤는데 20명 뽑는데 2,000명이 왔어요. 근데 20명이 지금은 그렇게 아마 안 될 겁니다. 서울대, 고대, 연대만 거의 다 20명이 됐는데 그 중에 제가 한 명이 거기에 됐었습니다. 그래서 입사 합격 통보를 받고 나서 4월 달에 군대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너 조기 근무해. 11월부터 나와. 그래가지고 근무하면서 현장과 실습하면서 이렇게 해서 3월 말까지 근무하고 그리고 2년 동안 ROTC 근무하면서 봉급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봉급을 70%까지 주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생활하는데 제가 하여튼 무슨 조직이라도 어디에 속하면은 그 조직에 따르겠다 하고 열심히 했는데 뭐 장기 복무하라고 권유도 있었지만 제가 봉급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제대를 하고 그 직장으로 다시 복귀했었습니다. 예. 그럼 1963년 10월에 시험을 보고 네. 11월부터 근무해가지고 64년 3월까지 예, 근무하고 군에 갔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로 사무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군대 가기 전에는 예. 수산물과에 주로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산물을 한국에서 전부 이 배로 어선에서 나오는 거를 수매를 해가지고 일본에 수출하는 업무를 했고, 제대하고 나서는 처음에 잠시 동안 섬유 수출을 또 했어요. 예. 섬유 수출을 좀 하다가 경영관리실에 발령을 받아서 그때는 종합 계획, 그러니까 그룹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나갈 거냐 해서 그 전자 회사를 만들기 위한 종합 계획에 한 사람이 그 참여돼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시다가 1968년 7월에 현대자동차에 입사하셨다는데 이 시기가 맞습니까? 사실은 7월이 아니고 예. 발령은 7월 달에 받은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근무는 5월 중순부터 했습니다. 제가 사무무역의 비서실, 경영관리실이 비서실이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데 이 회사는 장기적으로 틀림없이 문제가 있겠다. 그리고 이미 잘 안 되기 시작했어요. 예. 왜 그런가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일으키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었을 때 블루하우스에 많은 비서들이 우리 그룹에서 갔었습니다. 이게 공무원 중심이 아니고 그 당시는 기업체에 사무무역에 많은 사람이 외국에 유학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갔다 온 사람들이 예. 그 사람들을 거기서 초청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회장하고 그 정권하고 대단히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많이 거기 가고 이랬었는데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사무무역하고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데 마침 제가 전공한 게 경제학 경영학 아닙니까? 포드 시스템이라는 거 그때 경영학 책에 틀며시 다 나옵니다. 그 포드라는 거하고 기술 제휴는 현대자동차가 했다는 것이 이제 포드하고 기술 제휴를 위해서 지금 한다는 게 신문에 나오고 이래서 내가 현대자동차에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 난 제조에 가야 되겠다. 또 장기적으로 전망이 있는 산업에 참여해야 되겠다 싶어서 정세영 사장이에요 그 당시. 그 지금 동아일보 건너편에 지금도 그 건물은 없습니다. 신건물이지만은 그 8층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2층에 자동차 한 10몇 명 있었죠. 거기 있는 데 가서 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좀 써주지 않겠습니까 하고 쭉 설명 들었더니 당신 같은 사람 내가 찾았어. 당신 같은 사람 찾았는데 4월 중순에 인터뷰했는데 5월 달부터 근무해. 저 지금 사표도 안 냈고 지금 비서실에 근무하는데 어렵습니다. 야, 그냥 이제 들어와서 근무하란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제가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이제 3월 하순에 결혼했으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옮기긴 옮겨야 되겠는데 가서 사표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안 받아요. 사무무역 쪽에서. 그래서 저는 안 받더라도 제가 결심한 대로 가서 일하겠습니다. 도망갔죠. 여기 근무했어요. 그러면서 매번 가서 저 사표 수리해달라고. 그게 언제 수리됐는가 하면 6월 하순에 됐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로 발령을 받습니다. 그 당시는 5월 달부터 근무했는데 저는 특별히 그냥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일당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달부터 근무했어요. 좀 특별하게 좀 채용된 게 보통 초기 현대자동차 공채라든가 어떤 채용하는 방법이 어땠습니까? 제가 들어올 때까지는 경력 사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제 각 부서별로 몇 명씩을 차출을 이제 이 스카우트했습니다. 그때 스카우트한 대상이 저는 지금도 가끔 만납니다. 그분들 만나는데 기아자동차 출신, 세한자동차 출신. 기아자동차는 그 자전거 만들던 사람들이에요. 3륜차 만들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세한자동차라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 신진자동차라고 해서 그 이제 자동차 조립에 그 코로나 하던 분들 몇 명, 그 다음에 군대 출신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한민국에 자재 관리를 제대로 하고 수송기기의 부품을 만졌던 사람은 군대 수송병과에 있던 중령 대령 출신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령 중령 대령들을 그때 스카우트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저는 제 발로 와서 내가 근무하겠습니다. 스카우트 대상은 아니었는데 뽑아가지고 제가 조기에 근무했죠. 오면서 울산 공장 짓고 있었습니다. 예. 짓고 있었고 포니가 아니고 코티나를 생산할 준비와 D750을 생산할 준비하는데 도면이 도착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도면 접수하고 부품업체 나눠주고 직접 부품업체 다니고 이런 일을 담당을 했었죠. 그럼 아까 좀 말씀했습니다만 무역에서 이제 현대자동차로 이제 옮긴 이유도 좀 간략하게 말씀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제조업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일단 입사한 이유가 제일 중요한 거는 예. 제조업을 하고 싶다는 그 목적보다도 예. 방직 회사는 장기적으로 쇠퇴된다. 예. 기계공업이 앞으로 이 자동차 같은 업종은 예. 기계공업의 하나로서 틀림없이 우리나라에서 발전할 거다. 그게 저한테 경영학에서 배운 게 그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그대로 내가 행동을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직장을 옮겼다. 그리고 입사 당시 그때 현대자동차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2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예. 20명 정도 이렇게 안 됐으니까 사실은 하루 먼저 들어왔다고 얼마나 행세했는지 몰라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비어있는 자리에 다 차지하잖아요. 예. 조직을 그때 만들고 이랬으니까 서로 좀 그 출신 회사별로 성격이 다 다르고 예. 군대 출신은 군대 출신대로 성격이 다르고 기아 출신 그 다음에 신진자동차 출신 그 다음에 저같이 무역회사 출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른 소속에서 경험한 거를 거기서 같이 팀워크를 이루려니까 어려웠는데 그거를 정세영 회장의 그 정직하게 너들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걸 매번 얘기를 하면서 하여튼 그 나름대로 경쟁을 붙였어요. 예. 그러니까 좀 반목이 심했습니다. 분위기가 사무실 안의 분위기가 그렇게 스무스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굉장히 화기애애하지만은 처음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럼 입사 당시에 이제 그런 나름대로 어떤 의욕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꿈이나 목표 같은 게 있었습니까? 회사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 저는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여직원도 없는 내작과에 저를 발령시키더라고요. 내작과. 그 어떤 일? 거기 부품 개발입니다. 부품 개발. 코티나 D750 추록 버스의 부품 업체를 정해가지고 개발시키는 업무가 내작과예요. 예. 외작과는 개발되지 않는 부품을 수입하는 데가 외작과고 그러니까 그 수입은 포드에서 수입할 수밖에 또 없다고. 그러니까 CKD 수입은 외작과고 CKD 중에서 국산화되는 것을 담당하는 것이 내작과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작과에 발령을 저한테 그렇게 담당을 하라고 해서 부품업체 정하는 것을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품업체 지금 몇 조 하는 회사가 거의 몇십 개 정도 됩니다. 몇 조 하는 회사가. 그러니까 그게 벌써 한 40년 됐잖아요. 그동안에 얼마나 발전됐는가를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당시만 해도 초창기였지만은 지금은 하고 그 당시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초창기였으니까 공장도 지금은 전부 자동화가 되고 전부 몇만 평에 만 평 또는 몇천 평의 공장을 가지고 움직였지만 그 당시는 가정에서 또는 부엌에서 작업한 데도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다 기억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오나 되시는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지금은 대개가 2세 또는 3세가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럼 뭐 입사 동기 중에 지금 뭐 현업에서 활동하시거나 지금 관계 계속 생산하시고 계신 분은 꽤 있죠. 지금 저 입사 동기들로서는 지금 저 제가 한번 저 머릿속에 한번 따져보니까 그다음에 이양섭 공장장 지금 살아계신 분, 예. 백선옥 이제 나중에 이사까지 됐는데 백선옥 이사, 그다음에 홍석이 이사, 노간호 지금은 저 사장까지 하시다 관뒀어요. 자동차도 사장했어요. 그다음에 오준문 감사까지 하시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철근 지금 우리 회사에 전무까지 하시고 관두신 분도 계시고, 그 이외에 많은 그 김영목 부장으로 계시다가 관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정주화 부장도 계시고, 뭐 하여튼 저 이 많은 분들 이성복 전무까지 하신 분도 계시고, 초창기 들어온 분들입니다. 네. 이분들 다. 뭐 그 외에 많이 있죠. 근데 하여튼 지금 저 다 이렇게 살아 계신 분이 그래도 비교적 많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으로서는 윤주원 사장이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김동주 공장장이라고 그분도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선식 그 상무로 계시다가 그 다음에 그분도 돌아가셨고, 이수천 상무로 계시는 분도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분도 꽤 많이 있죠. 예. 뭐 따로 지금 뭐 따로 어떤 모임이나 만들어 가지고 뭐 만난다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저 여러 분야에 은퇴한 사람들이 자재 분야에 있었던 분들 이렇게 모임이 있고, 수출 분야에 있던 사람들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공장에 계셨던 분들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판매 분야에 계시던 모임이 있고, 하여튼 분야별로 아마 모임이 아마 한 20, 30개 이상 되지 않겠나.